665년의 가을. 바람은 차가웠고 평양성 위로 불길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한 시대의 거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개소문. 한때 중원을 통일한 당나라 황제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꺾었던 철혈의 사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왕을 시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던 100여 명의 귀족들을 한나라시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공포와 철권으로 이 거대한 제국 고구려를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역사는 그를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그 끔찍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고구려라는 이름은 아마도 20년은 더 일찍 세계사에서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과연 피에 취한 잔혹한 독재자였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영혼의 반역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비운의 구원자였을까요? 이것은 세상이 미워하기로 선택했으나 우리가 반드시 다시 읽어야 할 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연개소문. 그 이름에 묻힌 진실과 비극을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연개소문의 이야기는 고구려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수백 년간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했던 고구려. 그들은 바로 직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수나라와의 끔찍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살수대첩의 영광은 눈부셨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나라는 피폐해졌고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더욱 강력하고 교활한 적이 중원을 통일했습니다. 바로 당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천하의 명군이자 무서운 야심가인 당태종 이세민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연개소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인 연씨 가문은 고구려 최대의 명문 귀족이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은 그의 할아버지 연자유와 아버지 연태조가 모두 망리지라는 최고 관직을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망리지는 오늘날의 국무총리 겸 군 통수권자에 해당하는 왕 바로 아래의 최고 실권자였습니다. 연개소문은 태어날 때부터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뛰어난 무예와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했고 무엇보다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수도 평양성의 모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요동의 차가운 국경지대에서 병사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수도에서는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연애를 벌이며 당나라와 화친을 해야 하는지 싸워야 하는지를 두고 탁상공론만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나라의 안위가 아닌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보았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무능함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게 나라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가슴 속에는 불신과 함께 하나의 냉철하고도 무서운 신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타협은 곧 죽음이다. 나약함은 죄악이다. 오직 절대적인 힘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은 영유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나라와의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알았고 어떻게든 당나라와의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왕은 당나라의 극도로 저자세 외교를 펼쳤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당의 연호를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당나라의 요구에 굴복해 고구려의 승전 기념탑을 허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이 평화가 거짓된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인물의 야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금 당나라가 베푸는 이 관용은 고구려의 숨통을 끊기 위한 잠시의 휴전일 뿐 고구려를 약화시키고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임을 간파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서부 국경지대에 파견되어 당의 침략에 대비한 천리장성 축조 작업을 감독하게 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국방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그를 중앙 정치 무대에서 밀어내려는 왕과 귀족들의 견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를 변방에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과 백성들이 수도의 나약한 귀족들과는 달리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 젊은 지도자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왕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수도의 영유왕과 친당파 귀족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변방으로 쫓아냈던 연개 소문이 이제는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왕과 신하, 평화와 전쟁, 타협과 저항, 고구려의 운명을 건 두 개의 신념은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집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주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구나. 그를 깨우려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불길은 이미 문 앞까지 닥쳤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타 죽는다. 그렇다면 비록 주인의 뺨을 때려서라도 강제로 끌어내서라도 그를 구해야 하는 것이 종의 도리가 아닌가.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 옥좌에 앉은 이가 적의 거짓 평화에 취해 잠들어 있다면 신하된 자로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칼을 빼든 것은 영유왕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개 소문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연개 소문을 수도로 불러들여 제거할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밀담은 연개 소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단 두 개뿐이었습니다. 불려 올라가 개처럼 죽임당하고 나라가 친당파의 손에 넘어가 서서히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먼저 칼을 뽑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역적이 되어 나라를 구하거나. 연개 소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고구려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642년 10월 연개 소문은 자신을 제거하려던 왕과 귀족들의 함정에 빠지는 척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핵심 귀족들을 모두 한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귀족들은 의심 없이 연회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곳에서 연개 소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잔을 채우기도 전에 연회장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연개 소문의 사병들이 칼을 뽑고 들이닥쳤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삼국사기 본기 21권은 이날의 참상을 단 한 줄로 그러나 끔찍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귀족 100여 명을 죽였다. 고구려를 이끌던 최고위층, 친당파와 온건파 귀족들이 단 하루 만에 모두 숙청된 것입니다. 피의 연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개 소문은 피 묻은 칼을 들고 그대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주, 영유왕을 시해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시군, 즉 임금을 죽이는 행위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끔찍한 대역죄였습니다. 연개 소문은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열전은 그가 성품이 흉포하고 잔인했다고 묘사하면서도 그의 손이 떨렸을지, 그의 눈이 고뇌했을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다만 상상할 뿐입니다. 그가 왕의 피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내 한 몸이 지옥에 떨어져 만겁의 세월 동안 고통받을지언정 내 조국 고구려가 남의 나라에 무릎 꿇고 노예가 되는 꼴은 볼 수 없다. 연개 소문은 즉시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영유왕의 조카인 보장왕을 새로운 왕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아무런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위한 전례 없는 직책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대망리지. 이는 단순히 망리지에서 대다자 하나를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고구려의 모든 군사권, 행정권, 외교권, 심지어 왕의 임명권까지 손에 쥔 절대적인 독재자의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고구려의 700년 왕관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왕좌는 칼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즉시 국경을 넘어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어쩌면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명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가 감히 군주를 시해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 짐은 하늘을 대신해 저 무도한 역적 연개 소문을 토벌하겠다. 644년 겨울, 당 태종은 마침내 침공을 명합니다. 그리고 645년 봄, 당 태종이 직접 이끄는 사서에 따라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당나라의 총력군이 요하를 건넜습니다. 중원을 통일한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연개 소문이 예측했던 전쟁, 그가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던 바로 그 전쟁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 때문에 현실이 되어 덮쳐온 것입니다. 당나라 군대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연개 소문이 쌓아 올린 천리장성을 무너뜨리며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고구려의 첫 번째 관문이자 심장부였던 요동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견고하기로 이름 높던 폐감성마저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고구려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뚫렸습니다. 이제 고구려의 운명은, 그리고 연개 소문의 운명은 요동반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산성 안시성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위대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주를 양만춘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우리 고대 사료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수백 년이 흐른 뒤 중국 명나라 시대의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며 이후 조선 후기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정사선 씨는 그를 그저 안시성주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위대한 업적이 조금이라도 바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이 작은 안시성을 얕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적 함대가 이 성을 하루 이틀이면 함락시킬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안시성주와 연개 소문이 정비한 고구려의 정예 병사들, 그리고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보루임을 알았습니다. 당군은 밤낮으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 태종이 공격 수단을 바꿀 때마다 성주는 귀신 같은 용병술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즉시 목책을 세워 막았고, 적이 땅굴을 파고 들어오면 맞불 땅굴로 대응했습니다. 전투는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천하의 당 태종은 작은 산성 하나를 넘지 못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분노와 조바심에 휩싸인 그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모한 명령을 내립니다. 성벽보다 더 높은 거대한 흑산을 쌓아 성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0일 동안 연인원 50만 명기록에 따름이 동원되어 성벽 동남쪽에 거대한 토산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 높이가 성벽을 압도했습니다. 이제 안시성의 운명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고구려를 도왔습니다. 거대한 토산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토산의 일부가 성벽을 덮치면서 오히려 성벽의 일부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군이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찰나, 안시성주가 이끄는 고구려 결사대가 무너진 성벽 틈으로 비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절규하며 당군을 베었고 순식간에 그 거대한 토산을 역으로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어 진지를 치고 오히려 당군을 향해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동의 혹독한 겨울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군량은 떨어지고 병사들은 얼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당 태종 이세민은 이 작은 성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꺾어야 했습니다. 일부 야사의 시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전투에서 한쪽 눈에 화살을 맞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결국 당 태종은 수십만 대군의 시체를 뒤로하고 처참하고 굴욕적인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세상은 연개 소문을 왕을 죽인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645년 안시성의 차가운 흙먼지 속에서 바로 그 괴물이 지켜낸 나라의 병사들이 천하의 천자텐즈를 무릎 꿇린 것입니다. 연개 소문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쿠데타가, 자신의 철권 통치가 나라를 팔아먹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전쟁은 이겼습니다. 나라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개 소문은 더 깊은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승리에 환호했지만 귀족들은 그를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왕의 피는 안시성의 승리로도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그 나라의 왕을 죽인 반역자였습니다. 이 모순된 굴레가 그의 남은 생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승리에 환호한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를 가져온 자는 저주한다. 나는 왕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이 나라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영원히 홀로 서 있어야 한다. 안시성의 위대한 승리 이후 연개 소문은 명실상부한 고구려의 유일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권력 앞에는 그 어떤 견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재침공에 대비해 무너진 천리장성을 재건하고 군사제도를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그의 철권 통치 아래 고구려는 잠시 마지막 불꽃 같은 안정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그의 정책 중 가장 논쟁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안시성 전투 이전인 643년, 그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교도의 도사들을 초빙해 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쿠데타로 악화된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외교적 제스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냉철하고 무서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는 왕실과 전통 귀족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연개 소문에게 이 불교 세력은 자신이 제거해야 할 구체제의 마지막 잔재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도교를 장려하고 불교를 억압함으로써 왕권의 정신적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종교의 영역까지 확대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늘은 성인이나 죄인을 편애하지 않는다. 하늘은 자비로운 자가 아니라 강인한 자의 편이다. 오직 자신의 백성을 지킬 힘을 가진 자만이 하늘의 뜻을 행할 자격이 있다. 연개 소문은 자신이 이룩한 이 철옹성을 영원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고구려가 자신이 죽은 뒤에도 강건하게 버텨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단결하라고, 형제애가 나라를 지키는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권력을 통제하고 조화시킬 제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시스템은 연개 소문이라는 단 한 사람의 카리스마와 공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부의 적을 막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는 사이 고구려의 운명의 결정타를 날릴 거대한 폭풍이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660년, 고구려의 오랜 동맹국이자 형제국이었던 백제바 2세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 공격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맹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북쪽에서는 당나라, 남쪽에서는 신라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적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고립무원의 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개 소문의 어깨에 짊어진 짐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철인 같던 거인에게도 시간의 끝이 찾아왔습니다. 연개 소문의 정확한 사망 연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삼국사기와 구당서는 666년을, 일본 서기는 664년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현대학계는 그의 아들, 연남생의 묘지명 무침해에 새겨진 기록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이 비석의 내용을 토대로 665년이 그가 사망한 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 내립니다. 고구려라는 거대한 수레를 홀로 끌고 가던 거인이 쓰러지자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즉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으며 남긴 마지막 경고, 형제가 나뉘면 나라는 망한다 는 말은 피비린내 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세 아들 사이에 끔찍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망리지가 된 장남 연남생을 둘째 연남건과 셋째 연남산이 힘을 합쳐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당나라에 항복하려 한다고 모함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장남 연남생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막아낸 그 선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 아버지를 그토록 죽이려 했던 당나라에 투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항이 아니었습니다. 연남생은 당나라 대군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천리장성의 모든 약점을 수도 평양성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자신의 조국을 향해 칼을 겨눈 적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막내 연정토는 신라로 망명했습니다. 연개 소문 가문은 스스로 자신의 나라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668년 연개 소문이 죽은 지 불과 3년 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인해 완벽하게 무너진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의 총공격 앞에 힘없이 수도 평양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700년을 이어온 위대한 북방의 제국. 고구려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외적의 칼로부터 고구려를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집안에서 흘러나온 피가 나라의 종말을 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바로 그가 남긴 유산에 의해 파괴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 연개 소문의 이름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들어선 고려와 조선의 역사가들은 유교적 사관 유류시관의 잣대로 그를 평가했습니다. 춘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들에게 왕을 시해한 연개 소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원흉으로 천년간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역사는 또 다른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이 땅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던 20세기 초 절망에 빠진 민족은 나약한 왕이 아니라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운 강력한 영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천년간 묻혀있던 연개 소문의 이름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은 그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니라 당나라라는 거대 제국에 맞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불굴의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부활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승자의 먹으로 쓰이지만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연개 소문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한 개인의 위대한 영웅성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그 영웅이 사라지는 순간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하며 승계는 예측 가능해야 함을 피로써 증명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묻습니다. 백성들의 공감과 마음을 얻지 못하는 용기는 결국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하지만 동시에 용기 없는 침묵과 안일한 평화주의는 결국 노예가 되는 길임을, 어쩌면 연개 소문은 처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영웅이 되기보다 기꺼이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던진 모든 증오와 저주를 자신의 두 어깨로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꺼이 왕을 죽인 역적이 되었기에 그의 백성들은 안시성에서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끔찍했던 전쟁과 승리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한 영웅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 치러야 했던 가장 고독하고 무거운 대가였습니다.